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덕적 인물 탐구 수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에서 아주 여러 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는 고등학교 가서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보존과 윤리 등 교과서에 심심하면 나와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선생님이 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일단 칸트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덕계의 공무원이라고 불릴 만큼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만큼 칸트가 도덕사회, 철학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하고 저명하다는 건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칸트를 볼 거기 때문에 칸트가 왜 위대한지, 칸트가 어떤 철학을 주장한 건지 아주 간단하게 맛보기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자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리스펙트하는 학자는 바로 칸트예요. 이 칸트는 내용을 들으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그 어느 학문이든 위대한 사람일수록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고 그 학설이 세련된 만큼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내놓거나 비판을 하면 이슈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쓴 책하고 유명한 어떤 하버드대 윤리학 교수가 쓴 책하고 어떤 게 더 분석하는 사람도 많고 분석할 요인도 많을까요? 도덕 윤리와 관련해서 그런 인물들이 칸트, 주자, 롤즈, 콜버그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 위대하니까요. 학설이 정말 다양하고 방대하고 세련되어 있고,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 악명 높은 분들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머리 한 번씩은 다 깨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칸트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칸트가 철학을 전개할 그때 당시는 18세기인데 18세기 철학 분위기가 어땠냐? 이때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경험론과 대륙을 중심으로 한 합리론주의자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펼칩니다. 경험론이 무엇이냐? 모든 지식은 경험이나 감각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합리론은 우리가 이성, 그리고 또 생각, 필연적인 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참다운 진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론과 합리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험론 같은 경우는 우리 감각기관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때렸을 때 이렇게 아프다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지럽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고, 경험이 칠면조에게 364일 동안 주인이 잘 먹이고 키워주면 칠면조는 속으로 주인이 맛있는 거 주니까 난 잘 살 거야 생각하겠죠. 하지만 365일째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건 칠면조는 모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지식의 확실성을 경험론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합리론은 문제가 없을까요? 합리론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3단수론 배웠죠. 대전제는 무조건 맞는 진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합리론 3단추론 관점에서 보면은 지식의 확장이 어려워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일종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향하죠. 그리고 어떤 논리와 이성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모수만 없으면은 진리가 돼버리는 그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개 달린 말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논리적인 형식으로 봤을 때 날개 달린 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날개 달린 말을 보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주의자들끼리 정말 서로의 단점을 디스하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철학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다, 이렇게 비유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게 되는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종합을 했냐?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성을 써서 진리를 파악하는데, 그 진리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탐구를 하자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그 붕어빵 만들 때뭐 앙코나 팥 이렇게 재료들이 있죠. 자, 이게 어떤 진리이자 지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거를 붕어빵 틀에 넣어서 붕어빵을 만들죠. 그런데 이 재료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붕어빵 틀에 들어간 것만 붕어빵으로 완성되죠.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인데 왜 이성을 남용해서 다른 부분까지 파악하려고 하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탐구를 해라. 즉 이성을 남용하지 마라. 이렇게 칸트는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엄청 간단명료한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게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철학자들이 칸트의 철학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칸트라는 호수에 모든 철학의 강들이 모였다가 다시 갈라져 나갔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칸트의 유명한 이 명언이 있습니다. 직관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어렵죠. 직관은 어떤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한 거 말하고, 사유나 개념은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말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쉽게 풀이해주면은, 직관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말은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는 생각은, 즉 경험이 없는 생각은 내용이 없어서 공허할 뿐이고, 이성을 통한 틀이나 형식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라는 것, 즉 생각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칸트는 일생에 있어서 유명한 철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3대 저서, 3대 비판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책을 크게, 물론 다른 책들도 집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세 개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식론과 관련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인데 윤리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에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요. 세 번째는 판단력 비판입니다. 이건 미학에 관련된 책인데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하는 비판의 뜻은 막 디스할 때 그런 비판의 느낌보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다시 한번 반성해서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독일어가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독일 철학자들이 유독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봐보시면 이 책들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로 순수 이성 비판을 이제 출간해요, 칸트가.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판 관련된 어떤 사람이 칸트씨 이거 망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칸트가 언젠간 인정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칸트의 정말 진또배기 이 비판 책들을 읽게 되고 그 칸트의 논리에 감복을 하게 되죠. 이런 논리를 전개했다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력을 거스를 수가 있나요?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나요?
안 먹고 살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린 이런 자연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이런 자연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노예인가요?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해. 바로 먹어야 해. 얘가 짜증나게 하니까 나는 얘를 때려야 해. 덥고 피곤하니까 수업 시간에 자. 이런 거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활동을 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서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바로 칸트는 주장합니다. 자, 먹지 말라 했는데 배고프니까 바로 먹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 법칙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자유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규칙이 있어요. 배가 고파. 자연 법칙이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 먹지 말라고 약속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먹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법칙에 종속될 뿐이고 순응하고 따르기만 한다면은 동물과 다르게 없다고 칸트는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격,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칸트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자유를 중시했기 때문에 어떤 수동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도덕 원리나 법칙을 수립하는 방법만 알려줄 형식이다. 그러면 너가 스스로 이걸 파악해서 이성으로 파악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해. 이게 바로 칸트의 윤리 전개 방법이에요. 그 전에 외부에서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 이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따라야 한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 있는 그런 도덕을 내부에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인식하고 발견해서 스스로 실천까지 하는 것. 이게 바로 칸트 윤리학의 묘미이자 정수라는 거죠. 즉 칸트는 윤리를 인간의 이성의 법칙에 따른 자유의 사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칸트가 이런 도덕 형식이나 도덕 법칙들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런 방법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총 3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행동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남을 수단화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누가 맛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는데 이게 별로 맛없어.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이 좀 나를 위해 고생했고 대접해줬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로 그래도 맛있다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칸트가 봤을 때 이건 도덕적이지 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수단 삼아 거짓말 치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은 그 사람의 인격을 기만하는 거라고 칸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을 만드는 입법자이자 따르는 사람 둘 다 되어라. 즉, 자신이 스스로 도덕 규칙을 만든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세 가지가 나눠요. 물론 방금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무조건 치지 마라. 이거 같은 경우도 칸트의 윤리설을 어떤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경우가 사례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으로서 원칙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규범 같은 경우는 결국 당위이고 의무인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게.
그래서 어떤 이런 불변의 어떤 의무, 당위, 원리, 원칙을 제공했다는 이 칸트의 일설은 교과서를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칸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은 당위, 의무의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칸트 같은 경우는 분야를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도 칸트는 유명하고요. 칸트는 철학은 당연히 유명하고 여러 방면에서 칸트는 자주 이제 언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칸트에 대해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여담으로 칸트가 살았던 도시의 이제 시민들이 3시 30분에 칸트가 산책을 딱 다니는 거 보고 시간을 알았다고 하는 건 엄청 이제 유명한 일화죠, 이제는. 그런데 칸트가 딱 2번 지각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장자크 루소가 쓴 에밀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와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그 혁명이 났을 때 이제 신문으로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문 기사를 접했을 때 그때 칸트가 그 책을 읽고 그 기사를 읽고 깜빡하는 거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장자크 루소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사회계학과 관련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재밌는 일화도 이제 칸트는 결혼을 생식기의 상호적 사용을 위한 두 사람의 동의라고 규정을 해요. 저는 굳이 결혼까지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나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칸트에게 어떤 여자가 청혼을 해요. 그래서 칸트가 그 여자에게 생각을 좀 해볼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랑과 관련된 책을 모조리 싹 읽어요. 그 다음에 혼인해야 될 이유와 혼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다 적어봅니다. 그 결과적으로 혼인해야 될 이유가 4가지가 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인을 승낙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시기가 청혼을 받고 나서 7년 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고 애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요. 이런 카라 얘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칸트가 엄청 딱딱하고 고지식하기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칸트가 대학 교수로 강의할 때 말도 엄청 재밌게 위트 있게 했다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 강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자기가 수강을 직접 신청해서 듣거든요. 듣고 싶은 과목을. 그래서 학생들이 인기 많았다는 것은 정말 그 교수가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뭐 당구도 잘 쳤다고 하고요. 실제 사교 활동하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다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참 책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선생님이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칸트는 과연 사형을 하는데 동의를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칸트는 도덕 윤리학자고 반대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칸트는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진국입니다. 죽이는데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는 사형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죽이는 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라고 칸트는 말해요. 왜냐? 연쇄살인마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사형 당할 줄 알고 했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는 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자 존중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논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칸트 철학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이고 그 어려운 철학을 제가 짧은 시간에 감히 언급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그분에게 죄송을 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건 말 그대로 맛보기입니다. 그냥 장에 한번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보는 그 정도예요.
다른 재미있는 일화나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 기학에서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도덕적 인물 탐구 수업의 한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